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소입니다. 오늘은 그린 조원장, 어떻게 해서 조원장이 황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원장은 어릴 때 집안이 가난하여 모든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조원장은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절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절에 들어가면 밥도 얻어먹고 글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자 절에서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원장은 말이 탁발성이지 거지성이 돼가지고 얻어먹고 다녔습니다. 이때 그는 홍곤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홍곤적의 수장 곽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한번 일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곽장이 조원장을 보니까 기괴하게 생겼거든요. 눈은 찢어지고 광대뼈에 튀어나오고 턱은 길쭉이 앞으로 나오고 희한한 사람이 다 했다. 일단 소화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조원장은 남과 달랐습니다. 비록 생긴 것은 추하게 생겼으나 전쟁이 일어나면 용감하였고 첫째 재물에 욕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리품이 생기면 상관에 바치거나 부하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곽장 또한 그를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녀를 시집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녀는 곽장의 절친한 친구인 마공의 딸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고아가 되어 양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후일 황후가 되는 마씨 부인으로 유명합니다. 마씨 부인은 매우 현명하며 사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 한신 대장군이 황후를 격파하면서까지 큰 공을 세웠으면서도 한신 부인은 짧은 치마를 입었으며 뒤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한야가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사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마씨 부인도 황후가 되었으면서도 짧은 치마를 입었으며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황곤족들은 기세하지 곽장이 버티고 있는 호주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황곤족 사이에는 주도권이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에서 패퇴한 머리들에 의해서 곽장이 실권을 잃자 크게 실망한 조원장은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대략 700명의 병사들을 모아 자신의 부대로 조직하였습니다. 그 중에 후일 개국공실에서 명성을 날리게 된 화운, 당승종, 각흥, 서달, 탕화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서달과 탕화는 한강사 시절에 사귄 친구들이었습니다. 후일의 이들이 이름을 높인 장군이 되었습니다. 처음 모였던 이 무렵에는 무기고라는 별로 보잘것없는 처지였습니다. 이 초보 홍곤족들은 과감하게 인근의 저주성을 공개해 성을 함락하였습니다. 조원장은 곽장을 지휘관으로 모셔왔습니다. 조원장이 저주성을 확보하자 등류, 이선장과 같은 후일 명장들이 가시하였습니다. 조카인 주문장, 이문충도 그의 휘하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들 역시 후일 불굴의 용사로서 명성을 나르게 되었습니다. 저주성을 확보하고 병력이 늘어나자 조원장은 상대적으로 풍년한 화주를 공격해서 식량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점령한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답이 문제였습니다. 무려 10만 명의 몽골 군들이 화주를 포위한 것입니다. 처절한 방어전이 벌어졌고 초보 홍곤족들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수십 배나 되는 몽골군이 명호군을 견뎌낸 것입니다.
몽골군은 상당한 병력 상실을 입은 채 도망을 갔습니다. 이 화주 공방전은 조원장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날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1355년 3월 그가 홍건역에 가담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는 홍건적인 봉기가 절정을 향해 가파른 올라가던 시기에 해당합니다. 홍건적의 최고 실력자인 유복통은 체행된 횡령고주 한산동의 어린 아들 할리마를 서명왕으로 맞이하여 새로운 나라 대성을 건립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스스로 승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개봉을 동역에서 새로운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지원장은 이때까지 본격적으로 무대에 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목상으로 서명 할리마의 휘하의 장군 곽장의 부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455년 곽장이 병에 걸려 급사합니다. 지원장은 철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서명왕은 곽장의 큰아들 곽천서를 아버지 후임으로 임명하고 지원장을 부원소에 임명하였습니다. 제한적인 하지만 독자적인 지휘권을 갖게 된 지원장은 과감한 군사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양작을 넘어 강남으로 내려가 물리 중심인 태평성을 기습 점령하였습니다. 성을 탄압하기 위해 몽골인들은 급히 병력을 파견하였지만 지원장이 이들을 격파하고 태평성에 별도의 독립군단이 예군수부를 설치하여 스스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350년 지원장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중국 남동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남경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는 남경은 응청무라고 개명하고 활동의 중심부로 삼았습니다. 지원장이 막 무대에 등장한 이 시기는 유복통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의 홍건역이 한창 기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상황 판단과 성공한 결정이 화려를 불렀습니다. 홍건적 지휘부는 원나라 황실 타도를 목표로 폭발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정신을 보자면 홍건역과 다른 세력들이 동시에 봉기한 남부는 근흥이 헐거든 혼란한 지역이었지만 북부는 엄연히 원나라 황실 지배력이 위치된 지역이었습니다. 유복통은 1457년 개봉에 대병력 집결시킨 후 세방으로 나눠 기세좋게 북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몽고의 바얀들은 부패하기는 했어도 무능한 지휘관들은 아니었습니다. 점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던 홍건적들은 몽골의 정예군을 상대로 전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끌려 다녔습니다. 결국 북벌군을 반 정도로 전사하고 나머지는 항복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 전황이 극적으로 역전되면서 거꾸로 대송의 수도 개봉이 원나라의 대본에 포기되었습니다. 유복통은 100일이 가까운 몽골군 맹국을 견디면서 분전하였습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한리마와 함께 가까스로 탈출하였습니다. 이 사태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홍건적의 지휘부가 몰락하자 야심을 감추고 있던 행왕관들이 천하의 패권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어서로 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세력 분포를 지원장을 중심으로 보면 선두주자는 서쪽에 등지던 진우랑 동쪽에 유구단 장사성이었습니다. 진우랑은 서주수의 휘하에서 동지만 인물로 1360년 서수이를 죽이고 황제가 된 한나라를 세웠습니다. 장사성 홍어적이 개봉을 이룬 시기에 남성시대부터 가장 번화하고 풍요로운 평강 일대를 점령한 다음 소주를 중심으로 호주, 상주, 항주 등 중유럽 지역을 넓게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장이 언제부터 천하의 대권을 인식했는지 지금으로서는 명확히 알 도리가 없으나 그는 남경을 근거지로 삼아 궁지에 몰린 서명은 한이마를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곽장이 남긴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곽장의 장남이 곽천서는 지원장보다 앞서 남경을 공격하다 죽었습니다. 차남인 곽천장은 없는 죄를 집어쓰고 세형되었다고 합니다. 지원장이 남계에 입성한 이후부터 변화의 처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주변에 유학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유기, 제갈공명을 하는 유기, 송령, 도왕과 같은 실력과 명성을 겸비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원장은 유학자들과 울리면서 황건역과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양교단은 불교의 만민평등 사상에다가 신비주의를 뒤섞은 서민들이 종교인 반면 유교는 원래부터 통치자들의 논리였습니다.
지원장 주변에 몰렸던 유력자들은 대부분 현실 정치에는 참여한 적이 없고 제야에서 유생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실적인 정치에 익숙해지기 직전까지는 이성과 원칙에 충실한 생각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결국 지원장은 새로운 참모들과 학문적인 사상적 기반을 하는 평년교육 교류와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지원장은 모순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습니다. 그가 남경에 입사하면서 공부한 경문은 유교적인 이념의 바탕을 둬 기존의 사회계층을 견고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평년교육 개벽론이라든지 새로운 세상과 같은 개념은 전적으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서명과 한니바의 장소로 남아있었으며 1462년은 서명왕에 의해 오왕에 봉해졌다고 합니다. 천하는 사파전의 양상이 되었습니다. 원나라의 세력이 남아있는 가운데 지원장, 진우랑 장사성이 서로 갑축을 벌였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이었습니다. 균형이 깨진 것은 지원장과 진우랑의 관계였습니다. 한왕을 자처하던 진우랑의 장점은 막강한 선단을 바탕으로 양작의 수로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원장은 수조로 진우랑과 승부를 벌여야 하였습니다. 성공은 진우랑이 먼저 하였습니다. 그는 60만 명의 병력과 100척이 넘는 전함을 동원하였습니다. 대함대였습니다. 지원장은 이때 소명왕이 있는 안풍을 공격한 장사성 군대와 접전을 벌이고 있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양측에서 혁형을 당한 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장사성이 소극적인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지원장에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원장은 장사성과 휴전을 일시하였지만 갑자기 대급의 함대가 생길 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수백 척의 고깃배를 동원하여 싸움을 할 정도로 옹세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최대의 명승무 중 하나의 파양호 전통입니다. 파양호는 양약한 남쪽 장사성에 위치해 있으며 여러 개의 지류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1363년 지원장과 진우는 이곳에서 사흘밤 사흘낮을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양측에서 엄청난 전사들이 속전한 가운데 지원장 자신이 자칫하면 사라지잡힐 위기까지 맞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운은 지원장의 편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진우랑이 화살에 맞아 전사함으로써 지원장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됐다고 합니다. 파양화의 전투를 계기로 팽파하던 지원장과 장사성의 균형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진우랑이 지배하던 서부의 광단 세력이 모두 지원장에 편입되었으며 장사성 두 사람이 파양화에서 혈전을 벌이던 시기에 핵공을 가해서 이득을 취하지 않았던 자신을 책망하였다고 합니다. 장사성은 개인적인 기질이 지원장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홍건적과는 무관한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대적이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장사성은 지원장이 홍건적에 합류한 다음 해인 1353년에 불법으로 운영하던 자신 염전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봉기를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는 소주 속에 있던 현저히 강소성 출신이었습니다. 소주는 남성시대부터 성공이 발달해 중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는 장사성은 성격이 호방하고 매일 연애를 즐기면서 씀씀이가 컸다고 합니다. 장사성은 1357년 지원장이 한번 패배를 당하고 나서 원나라 손을 잡아 관직을 제수받으면서 매년 양국 10만 성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1360년 장사성은 홍건적이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유복통을 격파하고 죽임으로써 전생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과에 어마어마해진 장사성은 원나라의 관계를 끊고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스스로 오왕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것이 헛된 명성만 얻을 뿐 아무런 실익이 없는 자충수였습니다. 진우랑이 머려진 이후 장사성은 갑자기 자신보다 정치가 세 배로 커진 지원장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세에 몰리기 시작한 장사성은 1367년 소주가 함락되면서 몰락하였다고 합니다. 걸출한 인물들이 몰락하는 계기는 지나친 자부심이 확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사성이
패하자 자살하면서 남쪽을 모두 장악한 주원장은 북경을 향해 대망의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1368년 1월 4일 산동성을 평정한 후 스스로 항에 올랐습니다. 국호는 명, 수도는 응천봉인 남경, 연호는 황무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원장의 나이가 불과 40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원장이 집안이 가난해서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밥을 얻어먹겠다고 절에 들어갔으나 절도 흉년이 들자 절에서도 있을 수 없어서 탁발성, 말이 탁발성이 거지가 돼가지고 밥을 얻어먹어가면서 어떻게 홍원정 무리에 가담해가지고 자신이 공을 세워가지고 끝에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군물들을 무찌르고 명나라를 세운 황제가 됐다는 게 우리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 거린 주원장이 어떻게 황제가 됐는가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항시 부정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